네, 3월 1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시죠.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참 그동안 뭐 교육에다가 또 네. 뭐 그 코로나 확진자는 아닌가요? 네, 가족들이 확진이 네. 돼서 네.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집에서 주식 연구만 하다 왔습니다. 아, 네. 그 오랫동안 연구한 그걸 오늘 좀 좋은 정보 좀 풀기를 기대하면서 자, 일단 우리 사실 FOMC 금리 인상 이것을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아주 그 큰 정점으로 보고 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오를 것이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네. 사실 그걸 안 믿은 분들은 또 인버스 투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또 완전히 2,500 무너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있었고, 했었고. 네. 자, 근데 어쨌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올라요. 네. 근데 오르는데 좀 찜찜하기는 해. 그쵸? 뭔지 불안해. 네. 이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죠. 일단은 안도랠리로 포장이 되고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엄청 편하게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동안 많이 내려왔던 것들이 반등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장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작년 계좌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또 여전히 반등은 나왔지만 내 종목은 요원한 종목들도 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직전에 출연했을 때도 3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이 근거로는 몇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해소되는 게 이제 오늘까지인 거죠. 3월 초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었고 그 전에는 뭐 금리 인상 이벤트가 계속 쭉 이어졌었고 지역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해왔던 수급적으로 동시만기가 3월에 지난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나갔던 FOMC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업종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싹 끝났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모멘텀이 당분간은 소멸 구간일 수도 있고 그나마 좀 남은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좀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는 전쟁 뭐 리스크 어떤 뉴스들도 사실 뭐 계속 뭐 협상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시장에 영향을 이제 거의 미치지 않는 구간이 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다행인 거는 저는 이번 FOMC 때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도 25bp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올해의 일단은 하반기 가서 또 수정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FOMC 보면서 딱 두 가지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무조건 금리 인상. 25bp, 50bp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다. 일단은 50bp까지도 이미 시장에서 감내를 했었고 시장에서는 75bp까지도 일단 1월달, 2월달에 일단 예상을 하고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상만 하면 시장은 조금 안정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한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명확하게 앞으로 6번 더, 그러니까 올해 이번 포함해서 7번을 포함해서 인상한다고 했었고 그런 경로를 줬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뭐 이제 이런 금리 경로들을 보면서 이제 자산 포지션들을 구축하는 큰 자금들로 하여금 어떻게 앞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좀 주기만 하면 시장은 안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조금 그렇게만 나오면 주식시장은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략대로 맞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해볼 만한 구간은 온 것 같아요. 네, 해볼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고 다만 진짜 여기서는 종목 선택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뭐 지수는 올라오고 사실 지금 계속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상대로 좀 더 많이 사주고 있죠. 이번 주 보면 저는 또 한 번 느낀 게 이날도 보면 3월 11일 보면 개인들이 뭐 3월 7일도 개인 2조 정도 샀었고. 야, 잘 많이 그죠? 샀어. 돈 많죠. 3월 10일도 1조 이렇게 샀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면 지수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응집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사면 뭔가 시장가로 사고
그 다음에 더 응집력 있게 뭔가 이제 섹터를 쫙 사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단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시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응집력이 좀 약합니다. 워낙에 포지션들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 기준으로 또는 대형주 위주로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 마켓이 되든 또는 더 경제가 성장해서 정말 큰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받기 전까지는 이게 싫으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과 호흡을 같이 맞춰서 가는 방법밖에 우리가 적응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맞춰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봐야 된다.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제가 주식 투자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확실히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세죠. 보면 2월 25일 날 3,400억이 들어왔고 어제도 3,2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한번 뭐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들은 확실히 좀 기조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코스닥 바뀌었다고 보고 올해만큼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확실히 좀 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 좋았던 해들이 많거든요. 직전 경험에는 2017년도에 코스피가 좋았고 2018년도에 코스닥이 좋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2019년, 20년은 좀 약간 중립이었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올해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도 보면 주도주가 없잖아요.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코스닥 강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는 그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굵직한 섹터가 있어야 됩니다. 굵직한 섹터라면 뭐 쉽게 말하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큰 자금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정말 큰 섹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코스닥 지금 그런 모든 대형 섹터들이 일단 다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역배열로 다 되어 있고. 근데 코스닥은 이런 종목별로 세부 sek터들로 저도 5개 말씀드렸지만 세부 섹터들로 여기에 큰 돈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몇 억씩 많게 사면 살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정말 몇십억, 몇천억씩 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몇백억씩 살 수 없거든요. 종목별로. 조금만 사면 섹터가 상대로 작으니까. 아니 주가는 오르는데 팔면은 또 완전 그렇죠. 네, 그러게 되니까 많이 실을 쓰고 나중에 엑시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 지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금 테마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테마에서 시장에 참여자들이 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지금의 핵심 주도군, 섹터 또는 테마가 잠깐 반짝하고 그게 좀 빠져나오면 다른 섹터 튀고.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섹터 시장을 쫙 끌고 가기보다는 여러 개의 산발적으로 테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다 우르르 예를 들어 5개, 6개 테마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쪽 테마가 쓰면 좀 이렇게 한 하루 며칠 더 갔다가 쉬고 또 다른 차 튀고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오는 거죠. 최근의 흐름들 보면 로봇주들 일단은 최근 한 1주 정도 좋았었고 삼성전자 그렇죠.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주총하고 나서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작년 12월에 나왔던 기사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매년 4월마다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에 스마트폰 공개하는 것처럼 매년 4월마다 새로운 로봇들을 공개한다고 밝혔었고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했던 건데 때마침 주총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이랑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차트상의 위치들이 정말로 사보고 싶기 좋은 자리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테마가 나올 거를 보고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뉴스가 나온 건지 뭐 그게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그건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참 유기적으로 물려 돌아간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충분히 더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하나의 대형주 또는 어떤 한 섹터에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트레이딩 장세, 테마별로 트레이딩 장세는 저는 앞으로 한 3달 정도. 그러니까 1년 중에 주식을 하기 편한 달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은 유독 조금 확 밀렸다가 다 올라가는 식이 좀 약간 예외적인 해였고 작년에도 보면 사실 상반기는 해볼만 했잖아요. 하반기에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시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 경험상 1년에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는 편안하게 주식할 시기가 오는데 굳이 올해 1년 연중해서 찾는다고 하면 이제 올 상반기 정도 아니가 작년과 비슷하게 이미 1월 달, 2월 달에 큰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피 영업이익 조정치가 계속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것까지는 시장에서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좀 개선이 되는 거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선반영에서 어느 정도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반기 정도 아닐까. 조금 이제 3월 달, 이제 4월 달 가면 실적 발표들이 할 건데 거기서만 이제 조금 실적이 정말 너무 안 좋게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5월 달 가야 FOMC 있고 하니까 3월 달, 4월 달, 5월 달 정도까지가 주식 시장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주식하기 편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1월 달, 2월 달 조금 손실 나신 분들 또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좀 이따 할래요 하셨던 분들 운 좋게 작년 12월 달에 뭐 양도세 이슈 맞춰서 주식 다 매각하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뭘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근데 지금 뭘 사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네. 지금 최근 며칠간 많이 올랐잖아요 또. 네, 많이 그러니까 올랐죠. 단기적 네. 관점에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직도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그림이라 그러면 다시 지금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도 안심이 되는데 이게 변동성 혹은 지금이 박스권에서의 고점 부분이라면 지금 사야 될까? 오히려 이제 기다려서 이제 빠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 냈지만 어제 아침에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나스닥이 그리고 이제 장중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영향도 좀 있었지만 근데 지금부터는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철저하게 종목 플레이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은 추세냐 비추세냐 봤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은 추세장 비추세장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비추세장 알 수 없으면 비추세장이죠 뭐. 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확실해야 네. 추세지. 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그냥 비추세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인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장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트레이딩을 하던가 트레이딩 못 하겠으면 바이앤홀드.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하는 위치를 지금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지점이면 바이하면 안 되고 분명히 떨어졌을 때 변동성이라는 건 위아래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건데 트레이딩도 맞고요. 쌀 때 사서 기다리면 되는 구간도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회는 안 좋을 맞죠. 때 사서 그렇죠. 쌀 때 그렇죠. 사서 그냥 기다리면 네, 되는 거고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좀 그 오르는 주식에 빠르게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르는 주식에 트레이딩 그렇죠. 갱점으로 맞습니다. 들어가서 네, 네. 빠르게 네. 수익 이미 챙기고.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역배열이기도 하고요.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이 좋아요. 지금 코스닥이 좋죠. 예. 코스피는 여전히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코스피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종목 차트로 놓고 볼게요. 그냥 이게 그냥 한 2,700원 정도 하는 주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일단은 뭐 바닥을 몇 번 다지기도 사볼만하지. 했고 사볼만 하긴 했죠. 근데 지금 샀던 사람이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저항 닿으면 팔아야지.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표를 엄청 크게 보지는 않아요. 2,700에서 2,800 정도입니다. 네, 2,700, 2,800 정도고 2,600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전쟁 리스크든 금융 금리로 인해서 빠졌던 2,600 요 정도가 이제 PR 10배 수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좀 약간 낮아졌어요. 그래서 PR 10배가 2,600에서 2,650 정도고 여기를 뚫고 내려갈 거면 항상 나왔던 게 PBR 1배 수준, 0.95배, 9배 수준인데 거기는 정말로 뭔가 외부 타격이 있어야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 이하는 예상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심리로 인한 변동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 못. 아인슈타인도 하지 못했다는 그 구간이진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 예전에 코로나 1,700 이하 구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700 이하 가면 사도 됩니다 했는데 1,300까지 갔잖아요. 대신에 그 이하에서 사서 분할 매수로 사면 기다리면 올라오는 구간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략은 2,700을 중심으로 놓고 2,600에서 2,800인데 뭐가 됐든 무슨 주식이 됐든지 간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되는 구간인데 2,600이 깨지면
싼 구간이 된 거죠. 싼 구간이 되고 버티면 일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2,800까지 가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싸다는 게 무조건 오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싼 건 싼 건데 그게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가 가격이 다 이미 이런 것들 다 반영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옆으로 횡보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도 소화하고 하다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상향이 되거나 또 그 글로벌 환경들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봐보세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렸던 구간이 3,100에서 3,200, 한 3,150 여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기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이 이상으로 더 원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일단은 팔고 또 다시 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처럼 무조건 전부 다 무조건 오릅니다. 주식은 좋은 주식은 오릅니다. 그런 구간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을 당분간은 트레이딩으로 이겨내야 되는 구간인 거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면 굳이 위험하게 가격을 따라잡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바이앤홀드하는 구간은 좀 밀렸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분할 매수는 맞아요. 뭐 분할 매수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수급으로 봐도 그렇고 네. 코스닥이 앞으로 좀 더 빠르게 그렇죠. 오를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코스닥에서 좀 하고 그렇죠. 네. 저가에 좀 분할 매수로 그래서 나중에 오르면 네. 좀 팔겠다라는 관점은 코스피에서의 우량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얘기했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냐 지금 손실 본 분들이 꽤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LG 말씀하셨으니까. 네, 먼저 우리가 LG 요거 에너지 먼저. 솔루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잘 근데 LG 네. 에너지 솔루션 왜냐면 우리가 사실 차트로 분석하기에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 기술적 분석도 네. 참 어려운 상황이고 네. 물론 시장성을 보면은 세계 2위의 배터리 그렇죠. 에너지 셀 업체로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아무리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목표를 달성해도 1조인데 그러면 100배, 그렇죠. 100배, 80배. 지금 이제 떨어져서 80배 됐죠. 떨어져서 80배. 떨어져서 이제 90배 정도 됐네요. 근데 지금 뭐 니켈 급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해가지고 아마 1조 수익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건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편입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코스피 ETF 편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공매도도 나오고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그거 추종하는 수급이 뚝 끊기는 상태에서 공매도 맞으면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일단은 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제 의견은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건 논외로 하고요. 일단 올해는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2차 전지 주식들은 내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싸다고 해서 기다리면 오를 수 있지만 정말 거기에 시간 여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회비용의 문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의 매매 관점 봤을 때 저는 매수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하면 30만 원입니다. 이거 되게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긴 한데 보유자분들한테 저는 30만 원이 깨지어야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네. 얼마예요? 지금 30. 네. 지금 38만 2천 원인데요. 왜 그러냐면 거의 뭐 30% 가까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상장 직전 그 상장하고 직후가 이제 59만 8천 원, 60만 원이잖아요. 네. 신규 상장주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부터 저는 접근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큰 아니라 의미 있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네. 신규 상장주들의 네. 패턴을 봤을 때. 패턴을 봤을 때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패턴들을 보시면 최근 서너 달 정도의 석 달에서 반년 정도 직전 상장 주식들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다 포함해서 보시면 그 상장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시작하는데 결국은 수급들의 영향을 더 단기적으로 더 미치거든요. 전 이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락업 물량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대형주는 50% 정도 최고가 대비 그러니까 공모가가 아니라 상장 직후의 최고가 대비 최고가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마이너스 한 60%, 3분의 1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SK 바이오팜을 그래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이것도 상장할 때 얼마나 희망 찾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이제 다시 곧 저희가 얘기했던 거의 좀 다 오긴 했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매매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게 보면 이게 27만 원이었잖아요. 26만 9,500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대비 반토막 원래는 반토막부터 보는데 워낙에 제약바이오로 갈 수급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 정도 가격. 그러니까 9만 원 정도면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여기서 제가 이거를 1순위로 봤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사서 기다리면 분할로 사서 기다리면 여기는 올라간다. 대신에 실적이 턴할 수만 있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죠.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여기서 반등 자리는 나왔는데 그러면 반등 자리라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느냐. 그럼 실적이든 뭐 새로운 신약이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거가 나와야 반등이 나오는데 이건 실적도 그렇고 이번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작년에 올해 이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왜 50% 또는 3분의 1 토막을 말씀드리냐면 그 기간 동안이면 대략 시간으로 쭉 내려오면서 락업 물량도 소화가 되고 기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지면서 뭐 3개월짜리 락업이나 6개월, 1년짜리 락업들이 다 물량이 풀리면서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도 빠지면 가격의 하락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만 한번 딱 터져주면 이번 시장의 스타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모아가는 정도입니다. 모아가는 정도고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사실 그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로 가는데 요건 다시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제약바이오 해요? 제약바이오? 네. 좀 이따가 좀 이따. 네, 좀 이따 합시다. 지금 어차피 시총 1, 2, 3위 보려다가 이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시총 2위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을 때 뭐 지금 이야기한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사실 좋잖아요. 지금 반도체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또 한번 파헤쳐 봅시다. 제 스타일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분들도 많고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라는 게 많이 안다고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도 아니고요. 모른다고 못 먹는 주식도 아닙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주식이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 1분기 컨센서스는 꽤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자 한번 볼게요.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추정치인데요. 분기 추정치를 보면 여기에는 매출액 74조에 영업이익 13조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 해서 삼성전자 리포트들을 각 증권사별로 좀 검색을 다 해봤는데 영업이익 레인지가 꽤 높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13조를 중심으로 12조부터 13조 후반까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평균치가 이제 13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건데 다행인 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늘어나고 올해 2분기나 3분기도 좀 늘어나죠. 근데 일단은 2분기나 3분기 삼성전자는 분명히 실적 대비 1년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 2분기, 3분기 좋아질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3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의 신뢰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 나와서 13조 정도 이상으로 나와주면 그러면 2분기나 3분기도 이 정도는 이상 충분히 내겠구나. 그러면 충분히 사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키옥시아 뭐 시안 그 봉쇄라던가 그다음에 키옥시아 중단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디램이나 랜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확신이 아니라. 네. 기대를 나서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과거 3년 전에도 똑같이 엄청 좋을 걸 예상했다가 슈퍼사이클로 예상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연간 실적 보면 지금 2017년 실적이 53조고요. 2016년 실적 보면 30조가 좀 안 돼, 32조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제 앞에가 이제 잘려서. 근데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실적은 59조 때 사상 최고치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언제냐면 2017년이었죠. 삼성전자 기대감 선반영이라는 말이. 그죠?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건 주봉인데요. 여기 보면 오히려 주가는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이 제일 좋았고 가장 실적이 좋았던 2018년은 오히려 빠지기 시작했죠. 이때 2018년 상반기 이때 보면 이때 상반기에 나왔던 삼성전자 리포트들을 보면요. 지금 2019년 실적이 실제로는 완전 박살났잖아요. 이건 확정 실적 27조였잖아요. 근데 2018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2019년, 2020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60조가 다 넘습니다. 그때 리포트를 보면. 근데 실제보다 박살이 났죠. 근데 주가가 먼저 예상을 하고 박살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실적에 대한 정당성, 이때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거 보면 2023년, 2024년 68조, 70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대로만 되면 당연히 지금 사야죠. 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성을 저는 이게 아직 담보가 안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주봉인데 이게 올랐다가 충분히 지금 N자형으로 조정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럼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이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13만 5천 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강력한 저항이 있는 걸로 제가 12만 5천 원이네요. 네,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하이닉스는 뭐 한 11만 원에서 12만, 13만 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정도. 삼성전자는 7만 원, 7만 5천 원 정도 왔다 갔다.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가면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좀 이제 상승을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을 거친다는 거는 상승 에너지를 일단 응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보면 먼저 이제 거래량들이 이제 슬슬 좋은 긍정적인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빠져나왔던 거래량들이 나왔는데 이제 뭔가 삼성전자는 아직 이게 좀 약해요. 아직은 뭔가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거래 나왔는데 아직까지 칠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요 정도 나왔던 거래량은 한 번 더 나와줘야 그동안의 이평선들을 이 물려있는 저항들을 뚫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매집이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게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무조건 저도 이제 요 예상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사야 되는 입장인데 확인하고서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 확인하는 과정 동안 스마트머니들은 다른 데서 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냥 긍정적인 거 믿고 떨어질 때마다 7만 원 이하에선 사는 거죠. 그렇지. 네. 굳이 따라가서 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 주리분들이 참 이게 뭐 종목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팔고 한다는 게 네. 아직은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돈을 날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단순하게 그냥 낮은 가격에서 그렇죠. 사가면서 네. 일단 투자의 큰 한쪽 흐름으로는 우리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장기 투자용으로 다 그렇게 가져가고 90%가 됐든 뭐 80%가 됐든 아주 적은 부분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죠. 네.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보자. 그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얘기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대형주들 위주로 보면 이제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구간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봐요? 지금 반도체 섹터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네. 더구나 이제 DDR5에 대한 기대가. 자, 이거는 근데 좋아질 것이다는 지금까지는 기대입니다. 기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기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D램 가격은 네.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최선이냐, 하이닉스가 최선이냐. 근데 왜냐하면 또 하이닉스하고 비교해보면 하이닉스 또 많이 올라왔거든. 저점 대비. 네. 삼성전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대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바일, 그렇죠. 네. 가전이니 복잡하니까.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반도체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디를 투자하는 게 더 확실한 것이냐. 전 소부장이요. 차라리. 대형주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아니고. 네. 소부장이 낫다고 보고요. 올해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경험상 코스피에 해가 있으면 이게 보면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제일 좋았고 2021년은 미국 시장이 제일 좋았고요. 2022년은 어느 해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표 한번 갖고 와보려고 하는데 그 각 해마다
최상의 자산군, 가장 좋았던 자산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될 수도 있고 채권도 될 수도 있고 원재도 될 수 있고. 근데 똑같은 자산이 2년 연속 1등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코스피, 코스닥 따르고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다 따로인데 작년에 미국 주식이 좋았다라는 거는 올해는 분명히 그것보다 더 좋은 자산이 또 교체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울한 거는 뭐 한국 코스피가 한국 주식 너무 어려가지고 미국 주식 좋다고 해서 갔더니 테슬라 $1,000 이상에 샀다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한국 주식도 깨지고 미국 주식도 깨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좋은 주식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런 뭔가 자산의 계속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과거의 차트가 과거의 가격이 미래에도 또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인간의 심리,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은 또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라고 봐요. 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 또 거기 맞춰서 또 접근해 가는 거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 성향이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네. 네,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의 일정한 패턴들이 큰 줄기에서는 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럼 보면 올해는 대형주도 아니고 미국 주식도 아니고 뭔가 중소형 주식들에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디램 가격을 통한 반도체의 어떤 그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 반도체 소부장 쪽을 공략하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케이. 뭐 들어오르다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확실해. 확실하죠. 정해져 있어. 근데 반도체 소부장 하면 수십 개가 있고 그 가운데서 네. 뭘 사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소부장의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오케이. 사는 거는 싸게 샀다 치더라도 파는 지점을 잘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올랐다가도 결국은 수익별로 그렇죠. 못 보고 변동이 팔기도 크니까 하고. 조금. 네. 그렇죠. 혹은 또 오히려 손해 보기도 하고. 소부장은 나중에 한번 언제 날 잡아서 날 잡아서 그 종목을 리스트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한번 그때 TSMC 관련해 가지고 유니셈이나 그다음에 많이 밀렸어요. 사실 이번에 원희 QNC나 그래서 그다음에 월덱스 뭐 이런 애들이었죠. 일단은. 근데 이런 애들 보면 아직은 뭐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선엽 부장님 네. 며칠 전에 인터뷰를 네.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도 반도체가 참 어렵다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돈 번 게 60%는 날리고 40%밖에 못 벌었다고. 그만큼 이 소부장 맞아요. 워낙에 넓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 때 이렇게 보면 아주 심플한데 그렇죠. 예. 뒷단으로 가면 이게 복잡한 엄청 거야. 많죠. 예. 소부장 소재 쪽도 있고 네. 거기다 장비 거기 뭐죠? 그것도 파운드리 쪽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렵죠. 힘든 거라. 지금 그나마 IT 부품 쪽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오늘 심텍이나 기판 쪽이 계속 신고가 내고 이거 보시면 결국은 이게 무서워도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계속 쭉쭉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고가 종목은 분명히 포트에 무서워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연습하셔야 최소한 4주 신고가부터 붙어야 오늘도 이거 심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그렇고 보시면 가는 종목들이 결국은 계속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같이 밀리긴 했지만 그렇게 밀릴 때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들은 결국은 자기 길을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 이래서 무섭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봇주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엄청 무서워하긴 하세요. 그렇지. 왜냐면 많이 올라왔거든. 네. 근데 눈치 보고 있다가 여차면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로보 이런 것들인데 이거 보시면 제가 그때 이슈를 났을 때 이 정도 구간이었는데 그때 말고 지금 사실 어제 좀 뭐 크게 밀리고 오늘 반등했습니다만 그냥 계속 가는 힘이 이 관성이 되게 세거든요. 가는 힘이. 그러니까 이래서 신고가 종목이 무서워도 진짜 많이 쉽지 않은 올랐네. 거죠. 많이 올랐죠. 거의 저 가파르네 저거. 근데 중소형주의 대시세 10배거 생각해 보면 그 관점을 봤을 때 아직 2배에서 2배 반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 관점을 보면 이런 거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또 경험이 좀 적으신 분 가운데서도 그래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하락할 때 그 손절 그렇죠. 이 손절에 대한 신고가 기준을 종목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필수예요. 손절에 대한 거기에 기준을 확실하게 때문에. 자신 있을 그럼요.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사고 애드업 전략 그러니까 더 불타게 하는 전략을 써야지 한 방 여기가부터 올라간다. 그거로 관점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저 이게 보니까 이게
하여튼 그 어떻게 딱 잡았을 때 그 중장기 투자 이런 것도 좀 적당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렇죠. 게 중간쯤에 이 기간 구간 네. 그 조정받던 구간 그렇죠. 네. 거기에서 사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판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위에 올라온 거 보면 그렇죠. 또 엄청 배 아프잖아요. 배 아프죠. 우리 그러니까 PD가 지금- 그랬거든. 네? 우리 PD가 그래. 저 앞에 아. PD가 로보로보 사가지고 그죠. 몇 프로 올랐다고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더 팔았어. 올랐죠. 더 올랐죠. 그러더니 그냥 쭉 올라가잖아. 지금 로봇주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로봇주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슈돼서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로봇이 이제 우리 어쨌든 인구 구조가 계속 고령화되고 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단순 로봇에서 지금 교육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서 더 서비스 로봇도 더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그 식당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침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 패러다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계속 확장이고 그래서 LG나 삼성이나 현대차 다 뛰어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확장성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변동성 엄청 크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LNF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길게 엄청 올랐을 때 보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면 팔면 되지 하는데 그 초입 구간의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치.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 패턴을 한번 보라고. 보통 그 저런 주식들의 특징 보면 자 오늘 5% 올랐어. 내일 10% 올랐어. 근데 다음날 8%가 빠져. 그렇죠. 근데 다음날 또 6%가 올라. 네. 그 다음날 10%가 올라. 근데 그 다음날 12%가 떨어져. 이걸 어떻게 참냐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길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오른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견뎌야 되는데 그거를 읽으려면 결국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로봇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지금 로봇이 왜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냐면 주도주가 일단 로보 같은 게 주도주 가장 많이 올라서 주도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주도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센 주식들을 주도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오늘은 또 에브리봇이 가장 또 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로보가 셀 때가 있고 에브리봇이 셀 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로보스타가 셀 때가 있고 T로보틱스가 셀 때가 있고 지금 되게 로봇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주도주 경쟁 또는 돈들이 계속 뺑뺑뺑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분명히 이제 지금은 이제 군집을 거의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주도주가 없고 그냥 하나의 뭉탱이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섹터 그래서 자체가.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진짜 긴 시결로 봤을 때 앞으로 더 기회는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4월 달에 삼성에서 또 뭔가 이제 뉴스라던가 뭔가 이제 발표가 나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는데 그 변동성을 감내를 좀 해야죠. 대신에 길게 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식도 2013년 14년도에 그랬다니까요. 한번 시장에서 회자돼서 당장 전기차가 우리 실생활이 옆에 올 것처럼 주식들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실제로 움직인 거는 2018년, 19년부터니까. 아니 근데 이거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몇 개월 전 작년 6, 7, 8 뭐 이럴 네. 때 그 메타버스 생각하면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로봇주도 그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가격 그렇죠. 주가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못 무슨 건드리죠. 말도 안 돼. 그냥 네. 쳐다보지도 네. 말고 네. 그냥 그 저평가된 것들 그렇죠. 가지고 가면 되고 이 가운데서 혹시 어디까지 오를까 나는 그걸 한번 네. 버텨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보는 거고 그쵸, 단지 손절 생각하고 그렇죠. 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 요거는 확실할 것 같아. 분명히 부러지는 구간은 나올 거다.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나옵니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 또는 가치 투자자분들이 말하는 적정 주가는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매의 기술인 네. 것 같아. 찰나의 투자가 순간이고 아니라. 저는 뭐 대형주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적정 주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갖다가 칩시다. 그러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냐고요. 도대체 그 주식이. 난 적정 주가 왔으니까 팔려고 하시면 또 돼서 또 쭉 밀리잖아요. 근데 다시 밀렸을 때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를 찍고 한 달 동안 밀렸어요. 근데 다시 올라간다? 이게 항상 우리가 경험 봤을 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이차전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정말 찰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차면 밸리에이션이든 수급이든 어느 정도 목에 차면 이제 매도 준비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제 매도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밸리에이션 3년 정도의 밸리에이션 땡겨서 주가에
매겨졌으면 일단 밸류에이션으로는 고민해 본다. 거기에다가 거래량이든 아니면 캔들이든지 간에 내가 아는 매도 신호 나오면 얄짤 가차없이 판다. 그냥 제가 허리에서 팔 수도 있고 어깨에서 팔 수도 있지만 정말 명확한 신호, 카카오 그때 장대 음봉처럼 명확한 신호가 주면 땡큐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느릿느릿하면서 그냥 말려주기면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폭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효성 TNC 같은 것도 정말로 이게 참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목표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참 오를 만한 논리들이 막 붙는데. 그죠. 네, 스물스물 올라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아마 여기 정도에서 매도하자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유하고 했으면 여기서는 좀 더 보유했다가 여기 장대 음봉 나오고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만큼은. 그렇지. 그걸 마저 다 먹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러겠죠. 거봐, 더 가잖아. 그렇죠. 그 하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100만 원을 찍는 걸 보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과연 여기서 팔 수 있었을까요? 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의 원칙으로 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저쪽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저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맞기는 한데 그죠. 그걸 못하거든요. 쉽지 않죠. 사람 심리적으로.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게 정말 고수죠, 그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목표가하고 분명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목에 차면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참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쨌든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까지 되게 사이클이 급박하게 돌았고 텐베거가 나오는 주식 섹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전도 나왔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나왔고. 그러니까 급등주, 급락주, 작전주, 그다음에 대형주의 상승과 세락 다 경험했기 때문에 최근 1, 2년 내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은 되게 한 몇 년에 걸칠 거를 되게 압축해서 경험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한국 주식 패턴이 제가 한 10년 봤던 거를 되게 압축해서 봤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험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상승 사이클 그리고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의 고점에서 엑시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 1년이라고 봅니다. 최근 1년, 최근 한 1년에서 1년. 이거를 정말 잘 힘들어하면서 시장을 떠나 있으셨던 분들보다는 힘들지만 두들겨 맞으면서 그거는 당연합니다. 이 고통을 느꼈던 분들, 그렇죠. 그거는 이분들의 분명히 실력이 이제 커지겠죠. 보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주도주를 우리 이제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 우리 손실 많이 할 수 있는 주도주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화두였는데 원전주가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기대감이 솔솔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또 선반영됐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또 빠지고 있다면 뉴스에 팔아라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전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미 끝났을까요? 이거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도 욕먹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은 이제 자체적인 어떤 싸고 좋은 에너지 싸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빠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아닙니다. 아니다. 네. 이유는? 일단은 작년에 주도 섹터였죠. 작년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게 이제 10배 났죠. 이건 누가 봐도 대시세죠. 그죠? 시세 참. 네, 이거는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해서 10배라는 시세가 났습니다. 분명히. 10배, 시작부터 여기가 한 16,000원이니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7배, 8배 정도 분명히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시세고요. 이런 대량 거래 신호들도 분명히 거의 끝물에 대한 고점에 대한 신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원전에 대한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신정부가 와서 추진하는 거 같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패턴과 똑같아요. 이거는 이미 과거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직전 주도주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 트레이딩 정도는 되지만 이미 한 10배, 7배, 8배가 난 시세에서 여기서 더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얼마나 밸류를 쳐줘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이긴 하지만 지금 이미 주가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까지 4배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봐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오늘도 뭐 원전 뭐 새롭게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잠깐 장중에 반등하다가 또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한전 KPS, 한전기술 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부터의 구간은 굉장히 조금 애매하기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확 밀렸을 때 또 되돌림 반등 주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7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안 떨어지면 아예 안 보고. 안 떨어지면 굳이 재미없죠. 예, 가격 메리트가 훅 밀려서 과매도라는 모멘트 트리거가 생겨면 보지 원전 주식들은 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고 뭐 장기적으로 뭐 이제 소형 원전들 막 이제 수출한다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두산중공업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사실 2025년, 2026년이나 가야 되는 얘기거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보자.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제대로 뭔가 성과가 보일 때, 실체가 잡힐 때 그때 와도 되지 않을까. 이미 과거에 난 시세들을 볼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에코프로비엔 말고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좀 볼까요? 맥스트 오늘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요. 맥스트는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볼까요? 이런 것들 보면 이 대시세 이것도 시세 분명히 대시세가 비슷하게 났어요. 이것도 1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갔으니까 8배 정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노리는 게 메타버스 주식들이에요. 이렇게 확 밀려 있는 것들. 그러면 반등이 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8만 원을 보고 사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잠깐 어느 정도의 되돌림 반등 정도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이 되돌림 반등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전도 한전기술도 보면 여기서 한번 밀리면 그러니까 이 전저점을 깨야지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저 기준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겨야 반등다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보는 거고요. 지금 한전기술, 한전 KPS 보면 이게 한번 작년에 시세가 나고 11월 달 났고 올 초에 한번 반등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세 번째 고점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오르비텍인가요? 오르비텍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큰 시세를 내기에는 만만치 않은 저항들과 가격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러실 거예요. 한번 큰 시세 내고 산 만들었다가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게 지금 명확히 그려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뭐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볼 만한 이제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왔는데 시세 한번 나고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 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마시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지키거나 실적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주면 다시 다음 사이클에 또 올라가죠. 네, 또 올라가죠. 이게 왜냐면 이거를 조금만 더 앞당겨 보면 5G가 또 그랬어요. 이게 에이스테크 같은 거 봐볼까요? 이것도 한때 에이스테크 올라갈 때는 이게 얼마나 에이스테크 이거 5G 주식과 평생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5G가 돼야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자율주행이고 뭐고 사물인터넷이고 다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데 진짜 희한하게도 이게 보면 대시세가 한번 나고 나서 주가 빠졌다가 반등 주고 그냥 쭉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가 이 구간에서 실적이라던가 뭐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에스테크는 실적이 빠그라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희망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지금 경계에 중립 기여를 놓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예. 아무리 뭐 성장성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마 작년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논리가 오를 때에 맞는 그럴듯한 논리가 나오고 또 떨어지면 그렇죠. 떨어지는 그럴듯한 논리가 나와 증권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답은 비싼 주식은 사지 말자. 그렇죠.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하는데 그거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싼 주식이 더 싸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네. 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한다면 대응을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죠. 네. 이미 다 물렸거든요. 이 물린 상황에서는 이제 참 답이 없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일단 좀 정보 좀 그냥 본전이라도 오면 좀 팔자.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차전지 주식들은 사실 50만 원만 와주면 좋다고 마음이 바뀌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50만 원만 와주면 다 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잘 계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2차 전지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히 1분기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네. 워낙 급등을 네. 해서 니켈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선반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건 이대로 가다가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 안 좋다. 이게 또 쇼크를 먹고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는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LNF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그게 머릿속에 없어서 LNF로 보면 근데 LNF가 하긴 에코프로비엠은 개별 이슈가 있죠. 그렇다 치더라도 LNF도 대지세가 낮죠, 장기적으로. 근데 봐보시면 이때도 그렇게 실적이 여기 적자 2019년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때 적자였잖아요. 적자로 흑자 전환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 지금 한 2024년 정도의 실적까지도 반영됐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25만 원 갔을 때 이때 이 정도 다 반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적이 뭐 사실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을 걸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되게 호재에 민감하고요.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상승 논리로 다 포장이 되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는 실적이 조금만 안 좋으면 실적 우려, 막 이렇게 바로 그냥 그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도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저도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2차 전지 주식들은 정말로 뭔가 쌌을 때 뭔가 음봉이 두 개가 크게 나온다던가 그럴 때나 좀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당분간은 제 생각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이왕 뭐 소재 쪽 얘기했으니까 셀 업체들도 한번 좀 봐줘. 왜냐하면 SDI부터 SDI하고 그 SK이노베이션. 근데 SK이노베이션보다 삼성 SDI가 조금 더 흐름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지난번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는 저는 거의 다 비슷해요. 쌍고점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시세 대시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냐. 네. 그 과정으로 봐야 된다. 네. 왜냐면 저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아니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데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 침투율 10%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경쟁도 어느 정도 많이 심화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해석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냥 저는 모르면 시세 물어봐라고 이유가 항상 있다. 한국 주식은 이 패턴을 항상 겪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등분선 매매를 하는데요. 뭐 이거 차트쟁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딱 50% 라인 딱 맞잖아요. 딱 여기는 해볼 만해졌어요 이제. 50%. 네, 삼성 SDI 해서 여기 한 요 정도 되돌림 반등 정도,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은 왔죠. 근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적이 이제 1분기 올해도 실적은 이제 예상치들은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하기를 좀 기다리는데 분명히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쌓여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미 이걸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미 빠져서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구간을 멈췄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걸 많이 줄였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르는 거는 이렇게 정배열 레스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되는 바로 직전이 됐든 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미 정배열이 됐다라는 거는 리포트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의 자금들은 이미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먼저 갖고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한번 좀 봐주세요. 어차피 다 완성. 저는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곤욕스러워가지고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도 사실 이거 다 얘기는 한 건데 그럼에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꾸 뷰를 듣고 싶어 LG화학, 하고.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근데 SKIT 그 테크놀로지 거기는 오늘 아까 나온 뉴스 속보 보니까 경영진들이 이제 사는 게 바닥 신호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더라고요. 자사주 매입. 이거는 SKI 테크놀로지 아까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할 때 말씀드렸던 게 최고가 대비 절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25만 원 정도 보면 12만 5천 원 이하니까 이 정도면 사볼 만한 구간은 들어왔죠. 절반 반토막이 났잖아요. 일단은 딱. 그러니까 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미인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섹터를 다 좋게 봐줘야 돼요. 미인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섹터들, 앞으로 지금보다 작년 대비 좋아진 섹터들, 쉽게 말해서 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로봇주, 그거 있잖아요. 이미 먼저 가는 주식들, 이미 정배를 만들고 먼저 가는 주식들, 가는 말에 다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런 주식들은 반등 나오면 빨리 팔아가지고 그쪽에 가는 쪽에 태우려고 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2차 전지 주식들은 단타는 오케이지만 지금 사서 바이앤홀드를 하기에는 뭐 싸게 사서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도 시간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2차 전지는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 왜냐하면 또 장비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워낙 많이 지금 자동차 내재화 이야기도 나오고 공장들이 많이 설립이 되니까 끊임없이 장비와 관련해서는 공급 이슈 뉴스가 나올 것이다. 호재 상승을 더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 못 믿는 건가요? 이유는? 왜? 근데 그거는 분명히 공장이 세워지면 거기 장비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이미 다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작년에 이미 선반영. 다 이렇게 우르르 해서 선반영 되게 어쩔 때는 되게 좋지만 어쩔 때는 되게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은 누가 봐도 이 리오프닝이 더 좋아 보이고 뭐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지만 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고 작은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관심 갖고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는 그리고 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들은 그냥 검색을 해보셔도 리오프닝 관련 기사가 더 많지 2차 전지 주식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사들만 나오잖아요. 하긴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까지 그 미인대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쁜 주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앞서서 이쁜 섹터, 이쁜 테마 이게 먼저 우선이겠구나. 그 가운데서 찾는. 맞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수가 돼야 종목이 되는데 지수, 섹터, 그다음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으면 최근에 며칠 동안은 다 종목 다 좋았잖아요. 지수가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지수가 좋았을 때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 섹터. 그 중에서 대장주가 시장을 가장 세게 비트하는 게 작년에 뭐 2차 전지 그랬던 애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반대고 지금은 새롭게 올라가는 애들이 또 바뀌었죠. 시장이 계속 변하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론 내일 새벽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전 트레이딩 구간이고 코스피도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왔다는 거 생각해요. 일단은 오늘 코스닥이 일단 이격을 줄이는 모습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도 이제 좋은 뉴스 나오면서 좀 반등이 됐죠. 분식회계.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SK 케미칼, 뭐 SK 바이오팜, ST팜도 수주 소식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이제 변동성 굉장히 여전히 심하지만 이제 좀 약간 투자 심리는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단 많이 올라왔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고 대형주들을 그러니까 아까 보면 뭐 제가 2차 전지 나쁘게는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이 삼성전자 이제 지수가 좀 반등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대표 주식들이 있죠.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노베이션도 충분히 이격은 충분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 다 들어왔거든요. 저 파란 선. 네, 21선, 61선입니다. 61선. 네, 61선이고요. 삼성전자 그렇고 현대차도 러시아 타격이 좀 크지만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려고 오늘 이제 글로비스가 현대글로비스가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보면 다음 주에는 좀 대형주들이 전반적인 반등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지수와 상관없는 중소형주, 그동안 이제 최근에 보면 최근 2년 동안 사실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소외주들이 사실 좀 많이 밀렸었어요. 많이 쭉 밀렸다가 최근에들 보면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보면 종목들이 다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전히 저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트레이딩 관점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저항에 닿으면 팔고.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은 계속 끌고 갈 수 있지만 가격 저항이든 이평선 저항이든 일단 도달하면 한번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른 더 밀려 있는 것도 사고 이렇게 뭐 더 팔고 올라갔다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3월하고 4월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4월 달에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되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정도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 한 몇 프로 정도로 잡자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우리 하는데요. 황 팀장님 저는 기준은? 지금 10% 내외 잡고 있어요. 10%? 네. 10%면 요즘 같은 장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근데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대형주는 안 하고 그냥 중소형주, 소외 개별주들로. 참. 네.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좋아요? 현금이요. 현금은 저는 조금 주식 비중 높여도 될 것 같아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 한 80% 정도? 80%? 네. 아니, 현금은 20%. 20%? 네, 주식 80%. 네, 충분히. 하여튼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만에 하나. 그죠. 네, 만에 네, 하나. 만에 그러니까 하나를. 왜냐면 뭐 코로나가 지금은 뭐 거의 뭐 이제 영향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 이슈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는 거고 다시 뭐 봉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렇죠. 있어서 그리고 뭐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거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변수.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다 전쟁 안 날 거라고 했지만 그렇지. 낮잖아. 낮고 네, 이게 예상이 어려워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3월달 금리 인상 75bp, 50bp 하려고 했는데 결국 25bp밖에 안 했고 그러니까 이 전망치는 하반기로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한 네, 그렇죠. 네, 그게 그 포트는 항상 유지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힘든 시장이고요. 사실 뭐 전문가들이라고 다 맞을 수 없죠.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시장을 바라보는 각도, 관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준, 자기가 중요하죠. 저도 자기 집에 있으면서 되게 엄청 자성찰을 많이 하고 왔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방송에서 저 정보부 끌어갔어요. 자성찰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한 코멘트들에 있어서 잘못했던 점 어떻게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더 잘 전달해야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좀 한 2주 쉬었더니 그동안 사실 좀 컨텐츠들 굉장히 많이 소리는 할 말이 없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끔 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휴식은 중요해요. 네. 그대가 좋아서 쉬어야 되는데 안 좋은 걸로 쉬면은 좀 네. 왜냐면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가족들? 아니요, 뭐 그렇게 그래요? 네, 열 조금 날 정도로. 확진자들도 보니까 증상이 다 달라가지고. 네, 그죠. 다행히도 네. 무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 예. 하여튼 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도주 찾는 작업. 네, 예. 그죠. 정답은 없으나 그겁니다. 계속 주도도 우리가 찾기. 시도하는 거죠. 네. 요즘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분석이 필요가 있나? 결국 주식시장 보면 주도주 찾아서 베팅력이 다다. 그 생각이 계속 많이 들어요. 네. 주도주 찾아서 알겠습니다. 베팅력이 다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방송 보신 분들 주말 편안하게 쉬시면서 가족분들하고 안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또 소중함을 그쵸? 느끼긴 하는데 그 전에 같이 좋은 시간,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드시고 편안한 어떤 컨디션 유지하시는데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하나 알려드리겠네요. 내일 12시에
그 우리가 3주마다 김종수 저자님하고 그 종목 상담 겸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그 네.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내일 12시부터 2시까지 네,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 오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 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 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